자, 3절의 장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장부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주요 장부는 전표, 그리고 총계정 원장, 그리고 잔액 시산표 해서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보조 장부는 다시 보조 원장하고 보조 기입장 해서 또다시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에 나누어지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원장이냐 또 기입장이냐. 자, 우선 보조 장부의 보조 원장은 차변, 대변, 잔액 3난이 있는 장부입니다. 해서 원장은 3난, 해서 차변, 대변, 잔액. 그리고 기입장은 차변, 대변, 잔액 3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런 내용은 어차피 회계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출제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 원장은 3난이 있고, 장부로서 총계정 원장의 특정 계정의 내용을 인명별, 품목별로 계좌로 기입해서 사용하는 장부이다. 해서 자, 예시도 좀 보셔야 됩니다. 해서 예수금 원장, 대출금 원장, 재고자산 원장. 해서 지금 예수금, 대출금, 그리고 재고자산, 그리고 보조기입장은 3난이 없고 특정 계정의 거래 내용을 거래 순서대로 그냥 쭉 기입을 하는 겁니다. 해서 뭐 용돈 출납장 이런 용도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현금 출납장, 수탁구매 기입장 해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주요부하고 보조부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주요부는 모든 거래를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기장하고 결산보고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내용을 작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장부이다. 그래서 주요부이고, 전표, 그리고 총계정원장, 잔액시산표 이제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가 들어가고, 이제 보조부는 이제 두 가지로 또다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특정 계정의 거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요부 기록을 보완하는 장표이다. 보조부의 특징은 이를 생략하더라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큰 지장이 없답니다. 그리고 보조부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해서 3난이 있는 원장, 그리고 3난이 없는 기입장. 자, 그리고 계좌의 설치입니다. 해서 총계정 원장입니다. 해서 총계정 원장에는 계정 과목별로 계좌를 설치해서 그 배열은 회원조합 계정 과목표의 배열 순서에 따른다. 그리고 보조 원장과 보조 기입장입니다. 자, 사업 채권 계정, 대출금 계정, 사업 채무 계정 등등등 해서 개인별로 인명 계좌를 설치한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과목을 한 계좌에 사용하는 종합 통장, 자금 수수 계정 등 관련 계정의 경우에는 자산 과목과 부채 계좌를 한 계좌에 기장한다. 그리고 재고자산은 이제 산문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품 매출액 과목은 해당 재고자산 원장의 소정란에 기입하고, 매출 원가는 해당 자산 과목의 대변 거래로 기입함으로써 가름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상품은 이제 등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지금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 이것으로 해서 이제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상품의 계정은 이제 반영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계정과 교육지원 사업비 계정은 별도의 장부에 기장하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에 기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손익원장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사업회계의 이자 수익, 이자 비용 과목에 대해서는 수진예산서상의 사업부문별 또는 사업부서별로 보조원장의 계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문들은 이제 한 지문씩 각각 이제 이렇게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냥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 계좌의 원장은 종목별 회차별로 계좌를 설치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투자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회차별로 따로따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부의 계좌 명칭은 장면마다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이제 장부를 쓰고 있는 장부를 열어보면은 다 장마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부에 2개 이상의 계좌를 설치할 때는 장부의 맨 앞에 색인을 두거나 표시를 붙여서 관리한다. 그리고 계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계좌 명칭 상부에 신계좌 명칭을 기입하고 검인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조 장부의 기입입니다. 해서 구매, 판매, 가공 사업의 물품 보조 장부 해서 재고자산 관련 장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그래서 정기 2월에 기중 매입액, 그리고 매입 제비를 차변에 기입하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지문이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지금 차변이냐 대변이냐 요걸 이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상품, 2월 상품, 그리고 매입, 그리고 매출,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3분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월 상품은 이제 정기 6월에 해서 차변에서 이제 등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총 매입액이 산출되겠죠. 이제 물건을 사와서 파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 다음 물건을 파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매입이 해당되는 것은 총 매입액인데, 총 매입액은 매입재비 포함입니다. 그래서 매입에 들어가는, 매입에 있어서 그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들은 다 매입액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하기 전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다 포함시키듯이 매입액에 매입재비를 다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에서 차감돼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누리, 그리고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환출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애누리 깎았다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할인액이라고 하는 것은 깎는 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만약에 3개월로 두었는데 3개월 이전에 먼저 돈을 상환할 경우에 이때 깎아주는 거, 이걸 할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누리나 환출이나 환입이 들어가면은 이것은 차감 계정으로 빼줘야 되는 거죠. 빼주고 난 다음에 나오면은 여기에 순 매입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에 있어서는 지금 차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매출은 역시나 반대로 이제 총 매출액이 대변에 생성이 되고, 그것의 다시 차감 계정의 매출하는데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을 차감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순 매출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고 다시 위에 읽으시면은 정기 2월액, 그리고 기준 매입액, 정기 2월액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1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31일자에 우리가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총 현금 자산을 보니까 만약에 이게 1억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매달마다 월급이 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단기에 매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소비하는 것들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 소비되는 것이 당연히 매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기 2월액과 기준 매입액, 그리고 매입재비, 그래서 여기를 다 포함을 시켜서 차변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 매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환출, 할인, 매입의 누리를 하였을 때는 그 금액을 대변해서 반대편에 붉은 글씨로 적어주게 된다. 그래서 지금 차변, 대변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은 매출액란에 기입하고, 매출원가 해당액은 해당 재고자산 과목 대변란에 쓰는 것으로 가름한다. 그리고 환입을 하였을 때는 당초 매출액을 매출액란에 붉은 글씨로 쓰고, 해서 지금 붉은 글씨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차감 계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차감 계정으로 해서 붉은 글씨로 쓰고, 매출원가 해당액은 차변에 붉은 글씨로 쓰고, 매출 애누리를 그리고 할인을 하였을 때는 매출액란에 붉은 글씨를 쓴다. 네. 자, 그리고 장부의 마감입니다. 자, 마감 시기는 각종 예수금 원장, 그리고 대출금 원장, 미수금 원장, 미지급금 원장, 그리고 고정자산 원장 등 연도 2월이 필요 없는 장부는, 자, 연도 2월이 필요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속해서 쓰는 것은 그 거래가 끝나 더 이상 기입이 없을 때 마감한다. 그러니까 즉 지금 고정자산 원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농협이 근무하는데 토지와 건물을 취득을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이걸 팔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팔릴 때까지는 마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출금 원장도 사람 임명별로 해서 계속 관리가 되겠죠. 대출을 안 할 리가 없으니까. 미수금 원장, 미지급 원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금 원장 또한 마찬가지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별단 예탁금 원장은 저입니다. 별단 예탁금 원장은 지금 마감을 합니다. 별단 예탁금 원장은 마감을 합니다.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총계정 원장이나 가계정 원장, 재고자산 원장, 별단 예탁금 원장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합니다. 즉 키워드는 결산일에 마감을 하게 되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지 않는 것,
최종적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감을 하는 것이지 결산일에 마감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 해서 두 가지를 서로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 평잔산출입니다. 평잔산출. 그래서 자, 평잔산출의 대상 계좌는 잔액에 대하여 매일의 적수를 산출해야 된다. 다만 거래가 없는 날은 직전 거래일의 잔액에 의해서 산출된다. 그리고 반월 평잔은 상반월 또는 하반월의 적수 누계를 시작일로부터 해당일까지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평균 잔액이라는 거죠. 평잔이라는 게 평균 잔액인데 이걸 나누는 시점을 15일마다 해서 나눌 것이냐 한 달로 해서 나눌 것이냐 그러면은 총 일수로 해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매일매일의 적수를 다 합산을 해 가지고 15일로 나누든지 30일로 나누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중평잔은 1일부터 해당일 총일수로 나눈다. 그리고 기중평장은 기중 적수 누계를 1월 1일부터 해당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눈다. 그래서 지금 기중평장은 그 해당일까지로 해서 다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적수 계산 단위 및 산출된 평장 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 미만 끝전은 버린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를 1,000원, 1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가계계산할 때 해서 평장 구할 때 어차피 1,000원 단위나 100만 원 단위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기중평장이 언제까지냐 해당일 전일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자금 수수 및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구분과 배분입니다. 자, 우선 회계간 자금 수수입니다. 회계간 자금 수수. 그래서 일반 회계하고 신용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자금이 왔다 갔다 그리는 거죠. 현금이 왔다 갔다 그리는데 이자 정산 대상 거래는 영업시간 중에는 전표 작성을 생략하고 전산에 의하여 1일 마감 시 일괄 전표로 자동 처리된다. 그래서 이자 정산 대상 거래입니다. 그래서 전표 작성을 생략하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자, 비정산 대상 거래는 전표를 작성합니다. 비정상은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회계간 자금 수수에 있어서는 지금 비용에 대해서 즉 이자에 대해서 정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 농협에서 계좌가 발행이 됐는데 이 계좌 통장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무소에서 거래를 지급할 경우에 이때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으로서 즉 회계간에 있어서 손익을 정확히 따져주기 위해서 정산이냐 비정산이냐 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해야 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다 정산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일반 사업에 있어서 손익이 얼마만큼 나왔고 신용에서 손익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이게 구분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우선 지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정산 대상 거래에 있어서는 전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비정상은 전표를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비정산이기 때문에 역시나 생략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협 회계간 내부자금이자 정산지침상 해서 정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자 정산 대상 거래하고 이자 비정산 대상 거래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고 자, 이자 정산 대상 거래는 농축협에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을 위해서 발생한 거래로서 비정상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이다. 그래서 지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은 비정상 거래를 암기를 하시고 이걸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으면 당연히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비정산에 보시면은 자본의 배부입니다. 자본의 배부.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추후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자본에 있어서는 일반 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에서 회계에서 자본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해서 지금 신용사업으로 자본을 넘겨준다는 거죠. 조합원이 출자를 하면서 아, 내가
500만 원을 출자를 하는데 신용사업에 300만 원 쓰고 일반사 회계에 200만 원을 쓰시오, 사용하시오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는 출자인 자본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 회계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걸 신용과 일반으로 해서 다시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공통수익과 비용의 정산입니다. 그래서 공통수익, 공통비용의 정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용수익 그리고 일반수익 이렇게 해서 딱 그 전속으로 되어져 있는 수익 비용은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는데 이게 공통의 비용이다. 그러면은 이 비용을 정산하는데 여기에다 다시 이자까지 정산을 해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겹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본지점의 이자 정산, 그리고 본지점 지도관리비를 정산한다. 그리고 회계간 내부자금 이자를 정산한다. 결산손익이체, 그리고 회계 분리 시 신용사업 회계의 전속자산, 부채의 이수관. 자, 이렇게 해서 비정산 대상 거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간 현금 수수 거래입니다. 일반 사업 회계에 속하는 현금이 수입 또는 지출될 거래가 있을 때에는, 자, 일반 사업 회계에 있어서는 현금을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 회계에 현금이 유입이나 유출이 생기면은 이것은 반드시 신용 사업 회계를 한번 거쳐 가지고 일반으로 넘어야 된다는 거죠. 앞쪽에서 오류 정정할 때 경제사업, 일반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경비가 얼마만큼 지출되었는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일반 사업 자금, 신용 사업 자금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 더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현금을 신용 사업 회계의 일반 사업 자금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리거울처럼 이렇게 반대되는 계정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사업 회계에서는 일반 사업 자금이라는 목이 있다는 거죠. 해서 넘겨주면 다시 일반에서는 이 돈이 어디에서 넘어왔냐, 신용사업 회계에서 넘어왔다, 신용사업 자금 이렇게 해서 연결이 또다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이제 사업명으로 해서 사업자금으로 해서 토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사업의 일반사업자금 과목으로 입금 출금을 하게 됩니다. 다만 신용사업 회계와 연결되지 아니한 회계 단위에서는 직접 현금으로 입출금할 수 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일반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지점 간 자금 수수입니다. 그래서 본점과 지사무소와의 내부 자금 수수 거래는 본지점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당연히 그렇죠. 본점 지점에 있어 가지고 현금을 수수한다. 이렇게 해서 정금으로 해서 7번으로 쳐버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체 과목은 본지점 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만 신용사업회계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회계만을 보유하는 지사무소에서는 일반사업회계에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 현금을 보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소와 사업소 간의 내부자금은 사업소 과목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용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업소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점이 이렇게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점이 5개가 있고 특별하게 여기에 사업소가 있다. 그런데 이 사업소에서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때는 사업소 과목으로 처리하고, 여기에 신용거래를 다 하고 있는 경우는 본지점 과목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과목명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의 구분과 배분입니다. 자, 신용사업에서는 사용 중인 자산은 신용사업회계 자산으로, 일반사업에서 사용 중인 자산은 일반사업회계 자산으로 구분하되, 그러니까 여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위드 NH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사업 분야가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출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제작 공급, 그리고 만약에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 만드는 제조 공장 이렇게 있다. 손치면 이제 사업 분야가 여러 개로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는데 출판부에 대한 공장은 안양에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드는 것은 가산동에 있고, 사인펜 만드는 것은 부천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의 고정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전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만약에 여기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직원은 관리자는, 그럼 관리자라서 출판부에도 관여하고 동영상에도 관여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을 만드는데도 관여한다. 그러면은 이 직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후에 이제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여기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말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대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통으로 사용 중인 자산은 이제 조금 이따가 공부하실 공통 부분의 회계별 구분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현금 및 예치금, 상품, 투자 유가 증권은 신용사업 회계에서 보유한다. 자, 신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낼 수 있는 거죠. 일반 사업 회계에서 보유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틀렸다. 그래서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신용사업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는 당연히 신용사업회계로, 일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부채는 일반 사업회계로. 그러니까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통으로 취급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해서 문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절에 공통 부분의 회계별 구분 처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전속되지 않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각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앞쪽에서 위드NH에서 지금 컴퓨터용 사인펜도 만들어내고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제작을 한다. 그런데 이것을 한 곳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같이 했을 때 전기요금이 발생된 날, 에어컨이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최종적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팔아가지고 수익 비용이 얼마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더 키워야 될지 접어야 될지 이 판단이 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각각의 손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는 것이 공통 부분의 구분 처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자산과 부채의 구분에 있어서 자, 일반 회계에 있어서 지금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일반 회계 전속 자산과 부채는 당연히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과 신용회계의 공통자산과 부채, 이제 여기에 공통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신용에 있어서 전속사무소의 공통자산과 부채는 당연히 신용회계에서 다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자본입니다. 이제 자본에 있어서는 이제 출자금이죠. 그러면 출자금을 이제 납입을 하였을 때 이 자본을 어디서 들고 있느냐? 우선적으로는 일반 회계에서 다 들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을 다 들고 있는 거죠. 자본금을 들고 있는데 이걸 신용회계에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아무런 조건 없이 제일 좋은 게 50대 50이다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원이 1,0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을 했을 때 일반에서 500만 원, 신용에서 500만 원, 반반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자본에 있어서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출자금과 그리고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그래서 자본에서 증가되는 것, 그리고 이익잉여금 해서 이 세 가지를 배분을 시켜주는데, 출자금과 자본잉여금에 있어서는 유형자산의 사이즈별로 해서 안분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일반에서 30%, 신용에서 70% 가지고 있으면은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배분을 시켜주자는 얘기죠. 만약에 출자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의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이즈만큼에서 배분을 시켜주자는 얘기입니다. 자, 주는데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손익에 의해서 배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건 암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출자금과 자본잉여금입니다. 그러면은 자본하고 출자금에 의해서 자본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자금과 자본금을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이것은 당연히 유형자산, 그 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입해. 그럼 출자금 납입하면 맨 먼저 무엇을 하느냐? 건물을 사든지 건물을 임차하든지 유형자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의 사이즈로 배분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배분을 시켜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안분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수익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 났는 것에 대해서 이 자본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나눠줄 때는 당연히 이익을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별로 일반과 신용에 있어서 각각의 당기순손익을 얼마만큼 올렸느냐 해서 일반에서 20% 올렸고 신용에서 80% 올렸다.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은 8대2로 배분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자본은 일단 유형자산으로 나뉘지만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손익 해서 손익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BS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분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을 배분을 하는데, 비용을 배분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에 있어서는 이게 각 사업별로 손익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배분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BSA 재무상태표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산, 부채 이건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자본에 있어서 세 가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것만 이제 분리를 하면 되었고, 이것도 다 유형자산 기준으로 했지만 이것만 당기순손익에 의해서 지금 이익잉여금을 배분을 시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일단 끝났다는 거죠. 끝났고, 지금 PL에 있어 가지고 PL에 있어서 수익보다도 비용에 있어서 더 많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선 자, 전속 비용은 당연히 전속이기 때문에 일반 전속 비용 그러면은 일반 회계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신용 전속 그러면 신용 회계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비용을 떨어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공통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다만은 예외 사항인데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신용 전속 사무소의 공통 비용은 그러면 말 그대로 신용 전속 사무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되어 있는 공통 비용은 당연히 신용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한 번 더 써놓은 것이고, 이건 크게 의미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통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이제 만약에 본점이라고 치면 본점에서 지하는 마트가 있고 1층은 신용창구가 있고 2층은 관리계계, 기획계, 지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료가 있다. 전기요금이 산출이 되었다. 인건비가 산출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비용을 어떻게 안분을 시킬 것이냐. 자, 그래서 공통비용이 산출이 되면은 자, 우선 자, 일반 회계의 PL에서 자, 일반 회계입니다. 자본도 일반에서 우선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 비용에 있어서는 일반의 손익계산서에다가 각 해당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주석 계정으로 주석입니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에 있어서 지금 결산 보고서에 주석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석 계정에 인건비성 공통비용, 물건비성 공통비용, 기타 공통비용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기표를 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공통비용으로 해서 빠져나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에 있어서 지금 다시 안분을 시켜줍니다. 다시 안분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시켜주냐 하면은 평균 종사인원 기준으로 해서 안분시켜줍니다. 자, 평균 종사 인원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하 마트에 있어서 평균 종사 인원이 만약에 5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신용 1층에 신용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거의 대부분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전속이겠죠. 그러니까 다 책임자까지 전속이라고 치고 해서 마트에 일반회계에 5명, 신용에 10명,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2층이죠. 기획지도, 교육지원사업부 이쪽에 해당되는 직원이 10명이다.
치면 이 직원을 다시 나눠야 되겠죠. 그럼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은 마트에서는 30%, 신용에 있어서는 70% 해서 각각의 비율대로 해서 나눠져 있다. 그럼 나눠져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 놨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다 나오겠죠. 비율이 산출이 되면은 평균 종사 인원 기준으로 해서 총 100으로 쳤을 때 일반 회계에 얼마만큼이냐, 신용 회계에 얼마만큼이냐 이렇게 해서 짜갈라 준다는 거죠. 짜갈라 줍니다. 짜갈라 주고 그리고 관리 교육 지원비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나눠줍니다. 또다시 나눠줍니다. 자, 지금 우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주석 계정으로 해서 일반 손익계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일반과 신용과 교육관리 지원비로 나눠주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은 평균종사 인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비율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해서 그것으로 안분을 시켜주고 그러면은 신용회계는 신용회계로 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로 비용을 처리하면 되고 그러면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교육지원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또 안분을 왜냐하면은 지금 회계 처리를 하는데 비용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출금하는데 출금할 수 있는 곳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신용 아니면 일반인. 그러면은 우리는 관리교육 회계 이게 따로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안분을 시켜줘야 돼요. 안분을 시켜주는데 인건비성 비용은 5급 환산 직원수입니다. 5급 환산 직원수. 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자, 물건비하고 기타 배분 비용은 평균 종사 인원으로 또다시 나눠줍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 사업비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에 의해서 일반이냐 신용이냐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 그러면은 각 회계별로 해서 비용이 책정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각각에 들어가는 요 기준점하고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준점하고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의 구분입니다. 수익의 구분. 뭐 수익은 대부분 다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전속 수익은 당연히 일반이냐 신용이냐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공통 수익은 이제 수익 또한 일반 회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주석 계정으로 해서 표시를 역시나 하고 이때 나누는 것 또한 역시나 동일하게 평균 종사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익은 마트에서 수익이 올렸는 것인지 신용창구에서 수익 올린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잖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비용이 책정되는 것하고는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공통 부분의 처리 개요입니다. 우선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해서 공통자산과 부채입니다. 하나의 회계에 전속되지 않고 공통자산이니까 만약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공통자산이다.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전속관리비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속이라는 거죠. 해당 사업에 일반이냐 신용이냐 거기에 전속되어 있다. 전속 인원 비율 그럼 전속 거기만 담당하는 직원. 자, 공통관리비는 전속관리비 정산에 의하여 관리교육지원 사업 부분에 배부된 공통비용 및 교육지원 사업 비용으로의 합계액으로 농축기업 성격상 수익사업 부분이 공통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합계 여기까지가 정의이고 그 다음에 회계 과목이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관리 비율입니다. 그래서 관리 교육 지원 사업 부분을 제외한 다른 사업 부분이 공통관리비를 부담하는 비율. 그리고 교육 지원 사업. 그래서 이제 비수익적 사업이죠. 그리고 공통 비용과 수익 해서 어디에 전속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제 공통 비용이다, 공통 수익이다. 그리고 자본의 회계별 배분입니다. 그래서 자, 자본의 배분은 이제 일반에서 가지고 있다가 신용으로 배분을 시켜준다고 했죠. 배분을 시켜주는데 지금 자산, 부채, 자본 해서 자본의 1, 2, 3 이렇게 있는데 요 두 가지는 유형자산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당기순손익으로 해서 배분을 시켜준다. 그래서 자본의 배분은 자본 그 자체보다도 그에 따른 내부이자의 부담과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회계별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회계별 순손익의 산출 및 회계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자본의 배부가 이루어져야 된다. 배부 대상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래서 자,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농축협의 자본은 일반 사업회계에서 보유하고 배부는 배부일 현재 각 회계별 유형자산의 구성비에 따라서 자, 유형자산의 구성비이기 때문에 출자금과 자본잉여금만 들어가 있겠죠. 이익잉여금은 또 이제 따로 떼내져 있고 따라서 신용사업회계에 배부를 한다. 다만 배부일 현재 유형자산이 없어서 잔액이 시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배부 대상 금액은 본지점 합산 부분으로 실시하되 최초 배부일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증감분을 산출하여 배부하고 배부의 기표는 본점에서만 실시한다. 자, 이거는 지점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점에서 만약에 유형자산에 있어서 유형자산의 금액이 상승이 되었다, 하락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상승분만큼 해가지고 반영을 또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매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액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반영을 시켜준다. 그리고 자본의 배부는 최초 배부를 제외하고는 매 회계연도 말에 실시하여 결산일자로 기표한다. 그래서 자, 결산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분기별 이런 게 아니죠. 예. 자본이기 때문에 결산 한 번은 고쳐져야 돼요. 자본이 더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결산일자로 하고 그 다음에 본점에서 한다. 자, 배분 산식은 자, 출자금이거나 자본잉여금 이때는 유형자산의 사이즈별로 해서 배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신용이 만약에 70 그리고 일반이 30이다. 그 중에 신용이 얼마냐? 70이다. 이렇죠. 그러니까 백분율로 해서 총 합산을 100% 해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자금도 더 많이 가져가고 자본잉여금도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면은 다음 중 자본의 출자금이 1억이다. 이렇게 산출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당기순손익은 일반과 신용은 몇 프로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얼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준점들을 여러 개를 주고 난 다음에 일반 회계에 있어서 출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하시오. 그러면 그 말은 즉 어느 기준을 적용해서 안분율로 해서 산출이 되느냐 이제 그걸 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배부 대상 출자 금액의 총액이 3억이고 일반 사업 회계의 유형자산이 100만 원 정도. 유형자산이 8억이고 그리고 신용은 2억일 때 신용사업에 배부할 출자금의 회계 처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총 3억을 가지고 지금 8대 2니까 10억분의 지금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천만 원이 산출이 된다. 그러니까 뭐 문제는 간단하다. 그래서 지금 기준점이 뭐가 될 것이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배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당기순손익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배부 기준은 당해연도 이익잉여금, 결손금 배부는 당기순손익의 구성비에 따라서 처리한다. 다만 회계별 당기순손익의 산출 시 회계 변경의 누정 효과 및 정교류 수정 손익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뉘앙스상 당구순손익은 순손익의 구성비에 따라서 처리하지만 다만 이거 해서 이렇게 포함된 순손익은 제외를 시킨다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럴듯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기오류 수정 손익도 당연히 관연도치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금 단기로 해서 반영을 시켜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다 회계변경 누정효과 이러한 것들도 다 단기손익으로 집어넣자는 거죠. 잘못된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단기순손익에 단기비용, 단기손익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산출된 그 값으로 해야지. 그 값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익잉여금은 당구순손익 촌익에서
신용 구하면은 당연히 신용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포함. 변경 효과, 그리고 오류, 정기 오류도 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해서 이제 뭐 전체 당기순손익분에 해당 사업의 당기순손익, 이게 산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회계별 존속 부류가 어려운 공통자산과 부채는, 자, 그러면은 지금 자본에 있어서는 배분이 쉽게 딱딱딱 되는 거죠. 되는 것인데, 지금 존속 분류가 어려운 공통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반 사업 자금의 자산과 부채로 분류한다. 변경 효과와 추정 효과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 무엇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으로 다 넘긴다. 일반 사업회계의 자산과 부채로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뭐 진위형으로 딱 나오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BS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전속관리비 정산입니다. 그래서 자, 전속관리비 처리 원칙입니다. 농협법에 의해서 조합이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회계별 전속비용과 공통비용으로 구분하고, 해서 이제 비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전속해서 그 회계에서만 쓰이는 비용, 그리고 공통비용 따로 빼고, 그리고 공통비용은 이제 다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해서 인건비성 비용, 물건비성 비용, 기타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전속 비용이 있고 공통 비용이 있고, 공통 비용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성 공통 비용은 무엇이냐 해서 신용사업 일반 사업 부분의 겸직 인원, 그리고 관리교육 지원 사업 부분의 종사 인원, 해서 조합장, 상임이사, 전무, 그리고 총무계, 기획계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신용창구가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에 있어서 신용사업만 보는 이제 텔러들이 있고, 만약에 총무계, 기획계, 판매계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지금 기획계에 있어서는 판매계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신용의 일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역시나 안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안분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조합장도 이제 전체 업무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하고 신용하고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판관비의 인건비, 퇴직급여, 인건비성 경비, 해서 급식비, 복리후생비, 경영정보비 등을 말한다. 자, 그리고 물건비성 공통비용은 공통자산과 부채에 발생한 발생비용, 해서 여기에 해당되고, 물건비성 공통비용이랑 인건비성 공통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해서 판관비 안에 인건비로 해서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비용입니다. 해서 세금과 공가, 해서 전기요금, 그리고 전산비용. 그러니까 전산비용 또한 이제 프린터기가 있으면은 이 프린터를 신용사업에 또 쓸 수 있고 일반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그냥 공통으로 쳐주라는 거죠. 그리고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여비 당직비, 그리고 통신운반비, 수도광열비 등이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여비 당직비가 지금 인건비성 공통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타는 이제 인건비하고 물건비, 해서 이제 사람이냐 아니면 물건비냐,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있어서는 기타 비용으로 산출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비용의 주석 계정 처리입니다. 자, 공통비용에 있어서는 주석에 의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주석에 의해서. 그래서 공통비용은 일반 사업회계의 비정상적인 계정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추후정산을 위하여 추후정산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종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나뉘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추후정산이 다시 일반, 그리고 신용,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비 이쪽으로 해서 다시 안분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일반 사업회계의 주석 계정으로 별도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일반자하고 주석 계정,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부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신용사업 전문 지사무소의 경우에도 공통비용 수익의 발생 시에는 일반 사업회계의 정상적인 계정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정산을 위해서 일반 사업회계 주석 계정으로 별도로 기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와 같이 각 회계별 전속비용과 공통비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서 사람의 인건비 해서 그 한 사람이 일반과 신용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용 발생 시점에서 사업별 종사인원 구분에 의하여 신용사업이나 일반사업으로 구분해서 기표하고 공통부분 소속의 직원의 해당 부분만 주석기관에 별도로 기표하여 추후 분기정산에 대비하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분기정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외적으로 앞쪽에서 보셨던 자본에 있어서 배분은 지금 결산이라고 했죠. 결산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분기입니다. 분기. 자, 그리고 전속관리비의 정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속관리비의 정산 대상 금액은 일반 사업회계 주석 계정에 있는 인건비성, 공통비용, 물건비성, 기타 비용에 대해서 분기별 순정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정산이 다 이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속관리비의 계산 단위는 전속관리비는 각 사무소 단위에서 신용 일반 그리고 관리교육지원 구분으로 구분해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인건비성에 의해 가지고 기획계, 총무계, 본점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각 지점에서도 어차피 각 지점을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공통 인건비에 해당되는 비용을 각 분기마다 해서 다 정산이 조금씩 이제 각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속관리비의 계산 기준 처리입니다. 그래서 전속관리비는 각 사무소 단위에서 신용 일반 그리고 관리 부분으로 구분해서 종사한다. 그래서 지금 각 사무소입니다. 해서 본점 단위가 아니라 각 사무소별로 해서 비용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 부분의 전속관리비는 평균 종사 인원 수에 의해서 산출되어 있는 인원 비율로 해서 안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속관리비 정산은 매 분기 말입니다. 분기 말.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금액은 자, 공통비용에서 사업별 전속인원 비율로 하는 것이고 사업별 전속인원 비율은 평균 종사 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전체 몇 명 중에서 그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 종사하고 있는가의 비율에 따라서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통관리비의 정산입니다. 공통관리비 정산 대상은 역시나 전속관리비의 정산에 의해서 관리교육지원 사업 부분에 배부된 공통비용, 교육지원 사업 비용이다. 그리고 계산 단위는 각 사무소이다. 그리고 공통관리비의 계산 기준은 인건비, 물건비, 기타 공통관리비, 교육지원 사업비 해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라고 하면은 연봉이죠, 연봉. 그러면은 연봉으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조합장 그리고 상임이사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일단 보수죠. 그래서 만약에 지점장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지금 뭐 3급, 4급, 뭐 5급, 6급, 7급 이렇게 있으면 그 중간 기준점이 되는 것이 5급 직원 환산 수입니다. 5급 환산 직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지만 사람은 이제 1로 봐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5급 직원이 받는 월급을 100%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걸 5급 직원이 받는 급여를 100%를 잡아서 7급 같으면은 만약에 70% 해서 0.7, 뭐 0.8, 1 그리고 4급은 1.3 뭐 이렇게 해서 이 소수점으로 해서 비율을 산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성 공통관리비를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비성 그리고 기타 공통관리비. 자, 그러면은 물건비와 기타 공통관리비 이건 보면은 자, 생각을 보시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수에 의해 가지고 연봉이 산정이 되죠. 농협은 이제 호봉제이기 때문에 호봉제고 직급에 의해 가지고
연봉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5급 직원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물건비로 해서 만약에 A4 용지를 썼다, 아니면은 전기 강열비가, 수도 강열비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이걸 많이 쓰고 적고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에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뭐냐,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 얼마만큼의 인원 숫자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 종사 인원수입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기본적인 근거는 뭐냐 하면은 합리적으로 손익을 판단하자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손익을 판단하자. 그러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봤겠죠. 아, 이거를 한 사람의 직원이, 이 사람이 여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안분을 시켜야 될까? 아, 그러면은 5급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0.7, 0.8, 1.2 이렇게 해서 나눠주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물건비와 그 다음에 기타 공동관리비,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했는 거니까 이것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 비용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비용은 누적 영업이익에 의해서 산출된 관리 비율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이제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교육지원 사업비는 당연히 수익에서 나와서, 교육지원 사업비는 어차피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그러니까 돈을 소비만 하는 회계죠. 소비만 하게 되는 회계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비수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익이 얼마만큼 났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없으면은 교육 지원도 할 수 없는 거죠. 점점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요 기준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이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관리비의 정산식입니다. 해서 분기입니다. 분기. 자, 분기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인건비성 공통관리비는 총 5급 환산 직원 숫자 분의 회계별로 해서 5급 직원 환산 수, 그리고 물건비성은 평균 종사 인원, 그리고 기타 공통관리비 또한 평균 종사 인원이고, 그리고 교육지원 사업비는 영업이익이다. 자, 그리고 공통수익의 정산입니다. 그래서 자, 수익의 계산 단위는 각 사무소이다. 그래서 독립회계법인이다. 그리고 공통수익은 자, 평균 종사 인원수입니다. 평균 종사 인원수. 그래서 지금 앞쪽에 있어서 공통관리비에 있어서도 물건비성 비용에 있어서 평균 종사 인원수였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수익 정산 시기 또한 역시나 분기말입니다. 분기말로 해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회계 간의 내부 자금 이자의 정산입니다. 해서 회계 간에 일반하고 신용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자, 기회비용을 정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정산을 시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 일반 사업 회계가 신용 사업 회계로부터 차월한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갔다는 거죠. 일반하고 신용 사업 회계인데 신용에서 일반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차월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상호금융 특별회계 1년 만기 정기 예치금 월중 신규잔액 가중평균금리로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1년 만기짜리 그리고 정기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그리고 일반 사업 회계가 신용 사업에다가 예치를 시켜놨다.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이렇게 거꾸로입니다. 일반 사업 회계에서 신용에다가 적금을 들었다는 거죠. 예금을 들었다. 이때는 6개월 이상 1년 만기의 정기 예탁금 이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요 두 가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일반 사업 회계에서는 신용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어차피 이제 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용사업의 예탁금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신용사업 회계는 물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 예금을 할 수가 있죠. 어디에 하다가 하느냐. 중앙에다가 정기 예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에다가 정기 예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일반 사업에게 줬으면 당연히 예치금 이자율만큼 해서 받아야만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치금하고 예탁금하고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앞쪽에서 얘기했는 것을 다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인건비성 아니면 물건비성 공통관리비는 얼마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기준점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기준점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해서 적용시킬 것이냐 이걸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